네, 계약 관련된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계약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유는 지금 현재 법과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서 문제도 아니고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법과 규정이 지금 현재 왜 없을까요? 정부와 입법기관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지금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안 만들까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공부해서 이런 법과 규정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분쟁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같은 분쟁,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그런 분쟁,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해결사 분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가히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분야의 어벤져스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셨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님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저희 권호훈 파트너 변호사는 블록체인 센터를 이끌고 계신 센터장님이십니다. 자, 권호훈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송인혁 변호사가 민사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민사 문제, 특히 소송 과액 같은 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가 이때는 3비트가 지금 얼마로 계산돼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신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속이 가능한 건지 그런 문제들도 궁금해하세요. 저희 형이적 변호사가 상속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변호사가 암호화폐 세무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김병석 변호사는 3일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회계법인들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조차 어떻게 암호화폐를 회계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드리는 거는 지금 정해진 룰 안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 세무적으로도 암호화폐가 과연 어떻게 세금 처리하실 될지 굉장히 질문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IEO가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STO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STO 되나요부터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채승 변호사가 가장 요새 화두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어떤 사업에서 형사 분쟁, 형사적인 부분들, 사기니, 유사수신이, 다단이, 과연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루팡 거래와 관련해서 재정 거래 요새 갑자기 또 비트코인 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넘고 이러고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좀 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재정 거래에 있어서 그런 재정 거래들이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검찰 결과도 좀 나왔습니다. 그 재정 거래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위법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이치승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을 해주신 대한상사중재팀에서 국제중재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은 저희 따로 받지 않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엄태석 교수님 설명해 주실 텐데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해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센터장님스러운 정말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좀 썰렁하면 한 번씩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 관련된 그 세션에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되는지 예, 제가 코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접속은 http://www.sil.do.로 접속을 하시면 접속을 하셔서 샵 오킴스 OHKIMS를 검색을 하시면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시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 그 주최 측에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질의응답 방안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sri.do에 네. 접속을 하시면은 sli.do에 접속하셔서 예, 엔터 이벤트 코드네요. 여기에 가시면요 핸드폰으로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벌써부터 질문을 입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써주시면은 보셨죠? 예, 핸드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sli.do 를 입력해서 들어가셔서 샵 오킴스를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 맨 마지막 그 Q&A 세션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 블록체인 어벤져스 팀 해결사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입니다. 네, 바로 제가 치우겠습니다. 저는 사라질 겁니다. 네, 소개를 하고 바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 발표해 주실 송인혁 판사 변호사는 오킴스,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상속자산관리센터 센터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새로운 상속 수단으로서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가,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투자 계약이 어그러질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민사법적 지식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송인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송인혁 변호사. 오늘 순서는 이제 인사 먼저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사 문제를 생각을 할 때요. 크게 이제 민사라고 하면은 크게 재산법적 관계나 가족법적, 상속법적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산법적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법 관계를 마지막 두 번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산법적 관계는 이미 이제 하급심 사례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상속법 관계는 아직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록체인 센터에서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사안은 와우비트 반환 청구 사건이라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작년에 선고가 된 판결입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는요, 일본에서 와우비트, 이 사건 코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암호화폐를 매입해서 이더리움을 주고 매입을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그 거래 신청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받고 와우비트라고 하는 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에서 와우비트를 사와서 국내에서 이더리움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피고는 거래 신청자였는데요. 실수로 이 회사가 피고한테 이더리움을 많이 준 거예요. 6을 하나 더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는 숫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급받고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줘야 될 것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억을 줬다. 실수로 이제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지급을 했어요. 그럼 9천만 원을 받아야 되죠. 차액을 지급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구의 경위는요, 2018년 1월 22일에 피고가 성신 3.2 이더리움에 사용하는 와우 코인을 매수 신청을 했는데 실수로 코인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차액이 24만 코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를 잘 보세요. 종료물 인도 청구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암호화폐는요, 그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환가를 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와도 집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행불능이 되면 돈으로 나한테 달라고 청구를 항상 이제 예비적으로 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능이 되면요, 24만 코인에 상환하는 1억 7,200만 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라. 연 15%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소송 촉진된에 관한 법이 적용하고 있는 지연 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판결이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인도하라. 당연히 나왔겠죠. 밑에 잘 보십시오.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7,9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1억 7,2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인정된 건 7,9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15%의 소속법상 지연이자도 없죠. 없어요. 이유를 볼까요? 이후의 나머를 보시면요. 집행불능일 경우에 예비적으로 대상 청구, 대상 근전 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청구를 할 때는요, 원래 15%를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를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요, 장래이행성이기 때문에 이유를 적용할 수 없는 데다가 집행불능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그 와우코인을 이제 처분등으로 해가지고 수중에 갖고 있지 않아서 코인 자체를 반환한 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지는 이민의 시점이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자 부분을 전부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방금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상거리에서 일반 거래 관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잔전사기, 잔전사기. 거스름돈 사기, 거스름돈 말이 나오고 그냥 가져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인데 그런 거를 이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라고 해서 그 잔전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채권 관계인데 약정 채권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적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떤 이제 계약이 있어서요. 그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때에도 유사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과 똑같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종 암호화폐 간의 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제 이더리움을 줄 테니까
다른 거를 달라. 아니면은 돈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대신 지급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어떤 암호화폐죠. 그거를 개발하거나 그런 이제 회사에 대해서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정 채권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환하기로 했는데 안 준다. 뇌물 변제를 했는데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고 장적을 한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놓고서는 알고 보니까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찬 그 경우에는 그 내가 줬던 비트코인을 반환 청구하는 건 뭡니까? 계약 불이익이죠, 계약 불이익.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코인 인도 의무 그리고 배상 청구. 그렇죠. 비트코인을 달라. 내가 준 거 그대로 달라. 만약에 집행 불응이면 돈으로 달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강제 집행 방법이에요. 강제 집행 방법. 이건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도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대여를 해서 그걸 받을 게 있을 때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 경매에서 만족을 취하고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현금화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집행 목적물의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느냐의 논의는 어느 정도 활발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집행해가지고 내가 금전을 집행할 수 있는가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이 코인 인도할 수 있죠. 나는 돈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건 코인이에요. 이 판결을 따르죠. 그렇죠? 별칭으로 코인을 인도하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강제 집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문제예요. 네. 강제 집행의 방법은요. 이게 뭐예요? 피보전 채권이 비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건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코인 인도 청구권이지. 그 경우에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은 네 가지를 이제 비금전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을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체물 인도 청구권, 간접강제, 의사표시, 대체집행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유체물 인도 청구권은 암호화폐는 유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되고 간접강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특정 그 채무자가 특별하게 나한테 급부를 해줬을 때 나한테 의미가 있는 채권을 말해요. 그런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 그러니까 아니고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집행. 암호화폐를 이제 전자지갑에 이전하고 하는 것은 사실행위이지 어떤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체집행. 그러니까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로 지갑을 이제 채무자의 지갑에서 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판결에서 확정된 그 암호화폐를 이전을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그거를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죠? 거래소죠, 거래소. 그렇죠? 거래소는 어떤 거래 신청이 있을 때 그 거래 신청에 따라서 옮겨주잖아요. 그런 집행관이 나와가지고 하면 거래소가 그거를 용인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거래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없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거래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무작위로 판결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옮길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채무자의 지갑에서 판결 나온 비트코인 금액만큼 감액을 시키고 채권자의 전자지갑에 그만큼 증액을 시키십시오라고 하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거래소의 기술적 사정에 따라서 그런 강제 집행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집행불능에 대한 배상 청구 아까 15% 다 기각되고 이자가 하나도 인정이 안 됐죠. 1억 7,200을 청구했는데 7,800만 인용된 것은 그 암호화폐 이제 그 코인 인도 의무의 금액의 기준, 산정 기준 시기가 언제인가의 문제인데 이건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거고 여기에서 보실 거 뭐냐면 그 15% 자체가 이자가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상 청구를 할 때. 그럼 5% 적용 여부입니다. 5%라도 적용해야 되니까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주문이 없어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결정물을 볼 때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지연이자가 주문에 표기되지 않아도 5%로 보는 것이 실무거든요. 이 경우에도 그럼 5%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논점이 있을 거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판결이나 그런 법적 사건이 종결이 됐을 때 언제를 시점으로 암호화폐에 따른 암호화폐를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가 배상액의 설정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트럼 전속 오류 사건이에요. 기초 사실을 보시면요. 원고는 가상화폐 트럼 거래 사이트의 회원이고요. 직원은 그 회사입니다. 트럼을 거래하는 사이트는 또 하나가 있고요. 이 샵샵샵을 제1거래소, 이 POB를 제2거래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1거래소에도 트럼이 있고 제2거래소에서도 트럼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트럼을 이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이쪽 거래소가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수수료 깎아낸지. 또 원고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2일에 제1거래소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제2거래소에 개설된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트럼 180만 개를 전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거래소에 개설된 전자지갑 주소를 컴퓨터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금 버튼을 눌렀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싹 다. 그래서 이 사건 전송은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1거래소 시스템 문제 아니냐, 오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이라는 암호화폐에 내재한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를 나한테 고집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은 뭐예요? 해제를 하는 원상이고 해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지와 함께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 180만 개 원상이고 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걸지도 모르고 기술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은 안 되고 시가상당의 9,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가 있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2016년 저번 달에 나온 사건입니다. 결론은 이제 기각이 나왔어요. 기각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증거 부족이에요. 증거 부족. 이런 경우에 하나의 교훈은요. 계약 이행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코인의 반환이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든 거래소와의 어떤 분쟁이 생기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잘 수집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왜 기각이 나느냐면 1번 동그라미 1번이요. 이 기간 동안 총 44회 트론을 전송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류가 없었는데 이번에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본인이 실수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3번은 이 컴퓨터가 뭐 해킹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이유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속 오류의 경우에는요, 거래소한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왜겠어요? 전자지갑을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고객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거래소를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이 판결이나 동그라미 1번의 논리에 따라서 오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사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불안정성을 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난 설명 못 들었고 그런 고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실무불이행이다. 거래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더 조심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불완전 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불완전 이행 책임 중에는 고지의무 위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래소한테 그런 거를 요구할 그런 의무를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직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했던 내재적 불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 식으로 그런 화폐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처럼 이제 안정이 어느 정도 된 것조차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불안정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한테 대체 어디까지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무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해요. 거래소한테 추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기준식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아까 이제 소개하시면서 언제를 드렸는데요. 자, 민감하죠. 가격 등락이 큰 암호화폐의 성질상 민감한 문제예요. 네. 내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아야 될 암호화폐의 그 금액 기준 산정 시기가 사고가 터졌을 때냐, 소를 제기했을 때냐, 아니면 소송이 끝났을 때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민법의 일반 원칙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아까 그런 거죠. 투자해가지고 새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사기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기망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속이는 행위를 했을 때, 접촉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했을 때죠. 그때입니다. 그때. 불법 행위로 간다면, 그리고 채무불이행위로 간다면 이행불로 인한 이행시체 등의 채무불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소를 제기했을 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격 등기는 특별손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통상손해가 아니고요. 특별손해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뭐 지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얼마 안 됐었다가 나중에 10배로 뛰었어요. 그럼 이제 10배로 뛴 시점으로 청구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례는 여러 경우에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실제 많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개인의 특수한 구체적인 사정을 어필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유연한 기준을, 개인한테 조금 더 유리한 기준을 주장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례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상속법정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5분대로 이제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게 상속재산인가가 문제가 돼요. 개념적,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재산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유채물이냐 그렇진 않다. 그러면 이게 뭐 통화냐? 통화는 아니죠. 통화는 국가의 권력이죠. 강제 통용력, 통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권력이 투영된 거니까 이거는 그런 식이 이르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도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채권과 유사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대부분의 이제 학계나 하거친 판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대상은 분명히 됩니다. 상속 대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상속의 대상이 되려면 중요한 현실은 뭐냐면 국가가 그걸 상속재산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회신자료가 나오죠. 보통 한 달대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모든 동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 보험회사, 우체국 등의 이제 잔존에 있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가 전부 회신이 돼요. 근데 그 시스템에 국가가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아는 게 아니면 힘들 수 있어요. 파악하는 것부터가. 그렇죠? 그런 정보의 기대층으로 말미암아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자녀는 알고 있고 따로 사는 자녀는 암호화폐의 소유 사실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건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아무튼 상속재산 대상성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공동상속이,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분할을 해야 되죠. 분할을 한다는 것은 이걸 찢어서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을 분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다 찢어가지고 분필 절차를 통해서 별도의 등기를 하는 게 현물 분할이죠.
혹은 지분 소유권 이전인기를 공유인기를 격려하거나 아니면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건 팔아서 대금을 받는 거고요. 가액 계산이라고 하는 건 상속인 중에 일부의 단독 소유를 기속시키고 그 소유권을 확보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값을 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현물 분할은 힘들 것 같아요. 암호화폐 공유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까 채권과 유사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를 회실과 다루고 있다는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공시가 되어야 거래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암호화폐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는 게 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물보다는 제가 볼 때 가정보관에서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타인 간의 채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트코인을 1억 원어치를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대금 분할이나 가입배당 방식의 분할 결정이 예측이 됩니다. 보통 주문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 별지 목록에 기재한 암호화폐, 채권,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는 상속인 A의 단독 소유로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면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별지 표현에 기재한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상속에서 핵심은 제가 볼 때 유류가 많죠. 저희 뭐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한데 엄청난 혼란이 개인적으로 예상이 돼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전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는 관계로 돌아가신 시점에 전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지 못한 증여에서 소외된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생전에 그걸 지급했어요. 암호화폐를. 핵심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그러면 그 나머지 소외된 자녀분들은 그 증여자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시는 후에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암호화폐를 받은 사람한테 암호화폐를 좀 나한테도 달라고. 그런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암호화폐를 증여하였으면 10년 동안에 그 아들이 암호화폐를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호화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종의 암호화폐를 다양하게 대란을 박근혜에 잡듯이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그냥 즉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자유잖아요.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경우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런 운영을 한 사람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자녀들이. 근데 이건 어때요? 네.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유류분 청구권자들의 반환 청구 범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6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60억으로 풀렸습니다. 이거. 약간 갖고 있었는데 10배가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면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상속인들은 그분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때 6억 기준이 아니라 60억 기준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섭죠. 그래서 수준자의 판단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치를 급등을 한 과실,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그 열매를 다른 상속인들이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 수준자가 판단 미스를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점과 관련해서 불공평하다는 원고나 필고에 호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기에 2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받으신 분이 20년 후에 가격이 예를 들어 10배로 뛰면 10배만큼 유류분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원 입장이에요. 기준 시기가 상속 개시입니다. 상속 개시지.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래서 결정이 있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서도 큰 결의 차이가 있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 큰 혼란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불공평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좀 초과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사이트